얼마 전 중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살던 부유층 94년생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 여성에 관한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살 리밍이에요. 얼마 전 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제 절친한 친구였던 웨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웨이의 소식을 듣고 5년 만에 찾은 고향 상하이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침울해 보였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이고 주변 상점들도 썰렁한 느낌이었죠. 흐린 하늘 아래 저는 장례식장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저와 웨이 그리고 지안 저희 3명은 어렸을 적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그 중에서도 웨이는 가장 유능하고 예쁘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랬던 웨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웨이의 장례식장 앞에서 지안이를 기다렸어요. 지안이도 5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죠. 지안이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로 연락은 간간히 주고받았지만 직접 얼굴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지안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꼭 끌어안고서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고 숨막히는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SNS에서 웨이의 근황을 봤는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웨이의 부모님은 거의 혼절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들을 보니 더 가슴이 미어지시는 것 같았죠. 어렸을 적 부모님끼리도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 저희는 웨이 부모님과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지안이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웨이와 마지막으로 본 지가 한참 돼서 도대체 웨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지안이는 웨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웨이의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안이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셋은 어릴 적부터 늘 함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삶을 모르게 된 걸까요? 카페를 나와 늦은 밤 상하이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옛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웨이와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서 웨이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름 우리 셋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국 최고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 10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지안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안이의 아버지는 중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지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한국 본사에서 축하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안이는 우리에게 그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우리가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했지만 지안이는 아빠를 따라 행사에 갈 때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고 이번에는 특히 K-팝 가수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는 한국 문화는 어차피 다 중국 따라한 거라고 자긴 별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웨이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니 나도 가지 말까 싶었지만 지안이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설득했죠. 저와 지안이가 조르는 바람에 웨이도 결국 알겠다고 하고서는 며칠 후 저녁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은 상하이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우리는 행사장에 걸맞게 평소에 입던 옷과는 다른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채 입구에 섰습니다. 지안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를 VIP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지만 한국 기업의 문화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의 일이라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열정적인 박수와 환호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온 CEO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중국과 한국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전부 자기 덕분이라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한국에서는 다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대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스 요리로 앉은 자리에 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 메뉴를 보니 모두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지안이는 아빠와 함께 이런 자리에 자주 와서 그런가 익숙해 보였지만 웨이와 저는 영 어색한 느낌이었죠.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정말 입에 잘 맞더라고요. 중국 음식은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데 한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건 갈비찜이었어요. 달콤하니 뼈가 숭덩하고 빠지는 갈비찜이 딱 제 취향이더라고요. 웨이는 특히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새로운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심해서 자긴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비찜이 진짜 너무 맛있다고 제발 먹어보라고 하는 통에 한 입 먹더니 좀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는데 특히 육전을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한국의 K-팝 그룹의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아이돌을 직접 처음 보게 되었는데 길쭉길쭉하니 작은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아시아 계열인데 어쩜 저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생겼을까 궁금했죠. 지안이는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지 노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웨이는 좀 불편해 보였어요. 웨이는 저에게 속삭이는 말로 한국 노래들이 왠지 다 중국 노래 베낀 것 같다며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무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다 베낀 게 틀림없다고 했죠. 예전부터 한국은 역사나 한복을 전부 다 한국 거라고 우기더니 이젠 대중문화까지 베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쪽에는 별 관심도 없는데 한국 노래만큼은 중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웨이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안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고 아이돌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죠. 웨이는 중국 문화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음식도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안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안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예정인데 너희도 혹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기업의 성장세는 정말 가파르다고 얘기하시며 지안 아버지는 한국계 기업을 선택했던 게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지안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국어를 배워두는 게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웨이는 달랐습니다. 웨이는 지안 아버지께 그래봤자 어차피 한국은 한국이라고 얘기했죠. 어차피 한국은 중국 피 빨아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며 한국이 아무리 커봤자 절대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안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웃으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직접 지켜보라고 하셨죠. 예상대로 웨이는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지안이와 함께 토요일마다 지안이의 집에서 한국어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지안이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한국인 김은영 선생님께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선생님이 너무 좋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은영 선생님은 저희에게 한국어 드라마와 K-팝으로 한국어를 친숙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 해에는 입시 공부도 있었지만 오히려 토요일 한국어 공부 시간이 저에겐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지안 어머니는 놀러 갈 때마다 저희에게 간식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아이스 홍시예요. 사각사각하고 달콤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소개시켜 주시는 음식마다 맛있어서 나중에 웨이랑 셋이서 대학 가면 꼭 한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죠. 스터디를 하는 동안 지안이는 한국어 공부에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한국어는 나중에 꼭 배워야 하는 무기가 될 거라며 오히려 입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느낌도 들 정도였죠. 나중에서는 지안이와 꽤 실력 차이가 났어요. 저는 간단한 생활 대화 수준이었지만 지안이는 어느 정도 드라마도 다 알아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입시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 공부는 제쳐두고 입시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3명은 모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안이와 웨이는 베이징 대학교 경영학과에 그리고 저는 칭화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각각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 달라져서 옛날만큼은 자주 만나지 못했고
엄청난 공부량에 꽤 바빠졌어요. 그렇게 어느덧 졸업할 시즌이 다가왔고 저희는 상하이의 카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진로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웨이가 제일 먼저 입을 뗐는데 저는 웨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이가 중국 최고의 투자은행인 중진공스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고 웨이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지안이와 저는 정말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지안이의 입에서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안이는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이 결정되어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안이가 항상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알았지만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웨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있냐고 되물었죠. 아버지처럼 그냥 중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 취직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안이 정도면 충분히 웨이처럼 중진공스 같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거든요. 웨이는 중국에서의 좋은 기회를 두고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지안이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의 매력을 느꼈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웨이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지안이는 무엇보다 중국이 아닌 한국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안이가 그렇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얘기하는 걸 처음 봐서 놀랐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은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중국의 IT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았어요. 그곳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어요. 웨이가 중국 최고의 투자은행 중진공스에 입사했을 때 웨이의 초봉은 무려 60만 위안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고 모두들 웨이를 부러워했죠. 웨이의 SNS를 볼 때마다 늘 명품과 화려한 옷 그리고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마구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려 입사 1년 만에 웨이는 와이탄 인근의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모았냐고 얘기하자 웨이는 웃으면서 다 은행 돈으로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웨이는 20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나 모두들 부러워했죠. 와이탄은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고 그곳에 집을 갖는다는 건 큰 성공의 상징이었으니까요. 2022년 말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웨이의 아파트 가치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5%였지만 그 다음에는 10% 그리고 2023년 중반에는 결국 30%까지 폭락했어요. 그 즈음 웨이와 통화를 했는데 웨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웨이는 여전히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국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모르냐며 금방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괜찮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출근길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회사 근처에는 유명 관광지가 있어 거리는 늘 활기찼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눈에 띄게 외국인의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대부분 중국어뿐이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때 외국인들로 가득 찼던 바와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거나 한산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항상 자리가 없어서 만석이던 카페도 텅 비어 있었고 빈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임대 팻말이 붙은 가게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그날 회사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부에서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죠.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점심시간에는 원래 다 같이 식당에 가곤 했는데 이젠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의 부장님을 봤더니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부장님께 여쭤보니 집값이 30% 넘게 떨어져서 대출금 상환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요새 구조조정도 있는데 혹시나 잘리면 끝장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냥 좀 싸게라도 팔면 안 되냐고 하니 마음고생이 심해 그냥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TV와 SNS에서는 중국 경제가 호황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리의 활기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날 저녁 웨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웨이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큰일 났나 싶어 즉시 웨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웨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말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웨이였는데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웨이는 울먹이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웨이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고 웨이의 급여는 70%나 삭감되었습니다. 60만 위안이던 연봉이 18만 위안으로 줄어든 거죠.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정도였어요. 게다가 빚을 내서 샀던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독촉이 왔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삭감되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여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월급으로는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추가 감원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죠. 웨이는 자신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웨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선 은행과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집을 급매로 내놓는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웨이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지안이에게 연락해 웨이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안이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지안이는 웨이를 돕고 싶다며 일단 돈을 얼마 보내겠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다 얼마 후 웨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웨이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웨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파트가 급매로 팔렸나 보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지안이도 나도 도와줄 테니 같이 새 출발을 해보자고 얘기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바로 웨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요. 웨이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와이탄의 고가 아파트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웨이가 떠난 후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서 연차를 썼었고 연차를 다 쓰고 난 다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팀장님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경제 침체로 인해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 거대 IT 기업으로 손꼽히는 우리 회사였고 그 어느 회사보다 재정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웨이의 회사 얘기를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옆자리의 부장님은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맞은편의 리우 씨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한 명씩 직원들을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불려간 동료들 중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려나간 즉시 그 책상은 순식간에 비워졌고 개인 물품들은 상자에 담겨 사라졌죠. 저는 마음을 졸이며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동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제가 2년 전 구매한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당시 회사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30% 이상 폭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확인해 봤어요. 제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매물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아왔던 돈의 일부가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직장은 불안정하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이대로 가다간 웨이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지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지안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안이는 제게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녀는 제가 쉬어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회사 상황도 불안정하고 휴가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안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언제든지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해줬어요. 통화를 끝내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득 웨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여전히 경제 호황을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은 달랐습니다. 빈 상가들과 줄어드는 외국인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까지 혼란스러웠죠. 회사에서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죠. 웨이의 장래 문제로 연차도 쓴 데다 휴가까지 연이어 내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대로 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안이를 만나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였고 얼굴 인식 기술과 생체 인증이 순식간에 이뤄졌죠.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뛰어났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마중 나온 지안이를 만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안이는 자신의 회사로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다며 회사로 가자고 했어요. 지안이의 회사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는데 왠지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사실 중국 회사에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에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나 그 생각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완전 잊혀져 버렸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완전 자동화된 엘리베이터 시스템이었어요. 지안이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되었고 우리가 가야 할 층을 미리 인식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해당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직원마다 QR코드가 있는데 그 QR로 입장할 수 있고 보통 사무실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그 층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다른 층을 가고 싶을 땐 또 안에서 다시 눌러도 괜찮다고 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한참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안이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탁 트인 공간에 자유로운 배치의 사무실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의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회사 내에 있었던 한 로봇 때문이었어요. 그 로봇은 커피 배달 시스템을 장착한 로봇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작은 로봇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뭐 마실래? 물어보고는 바로 어플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안이는 한국에서 이 로봇을 활용하는 곳은 많아서 여기선 꽤 익숙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로봇을 회사마다 둘 수 있다고 생각해보니 이 회사의 자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지안이는 이것 가지고 놀라면 어떡하냐며 회의실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은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가득했는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와 기술 교류나 미팅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IT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며 요즘은 회의가 꽉 차서 바쁜 시즌이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지안이의 팀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화면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두로 회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자리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다시 컨펌을 받는 구조라서 2중, 3중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회의 시간이 매우 생산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면 바로 결과물이 보이니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안이가 설명하길 모든 컴퓨터와 기기들이 생체 인증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프린터에서 문서를 출력할 때도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회사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산업 스파이를 씹는 나라들도 종종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안한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지안이를 보면서 지안이가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한 보람이 있어 보였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고 지안이는 식당밥이 사실 제일 맛있다며 구내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구내 식당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식당 입구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직원들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어쩐지 아무도 지갑을 챙겨가지 않더라고요. 지안이는 이렇게 결제 내역을 쌓아두면 월급에서 따로 차감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청구서를 받고 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IT 기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직원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떨고 있는 중국 사무실 분위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하루하루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연봉삭감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눈 녹듯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회사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한국 기업에서 본 안정감과 혁신의 분위기가 대조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안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지안이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는지, 회사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이에요. 지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을 치열하게 한다고 했어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국 동료들에게 본받을 점이 많다고 했죠. 처음엔 다들 야근하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덕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해놓은 만큼 지금은 적응하기도 했고 일도 익어서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안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중국에 있기보단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IT 기업에 지원해보기로 말이에요. 한국어는 지안이 덕분에 배워서 기초가 있긴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안이는 한국에 온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리밍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인재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한다니 마냥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